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꺼내야 할 질문. 1편. 길을 잃은 사람은 걸음을 멈춘다. 가끔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그저 멍하니 누워 있다가 하루가 저물어가는 날.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또 뭐가 문제인지도 딱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몸은 움직이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는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묻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 달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를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막한 이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천천히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멈춘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건 이상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삶에는 이유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내적 동기소실기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마르기 시작하는 시기. 가장 흔한 증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목적지가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목표가 나를 설레게 하지 않고 예전처럼 열정을 쏟던 일도 이젠 이유 없이 피로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땐 억지로 계속 달릴 게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꺼내야 하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가슴속 깊은 데서 꺼내려 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돈 벌려고요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그건 질문을 피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었는지, 어떤 삶을 꿈꿨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지금을 버티는지. 그 대답이 없으면 돈을 벌고 있음에도 계속 공허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출근길엔 팟캐스트로 자기 개발을 듣고 회사에선 눈치 보지 않고 일 잘한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칭찬을 받고 퇴근하던 저녁, 문득 길가에 멈춰서서 생각했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그날 이후 저는 출근길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래 싫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한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방향을 생각할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이러지? 라는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기쁘지 않고 이뤄도 감흥이 없고 칭찬받아도 어딘가 죄책감이 든다면 그건 내 방향이 아니다라는 알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땐 이 질문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른 사람의 기대 안에서 사는 삶은 너무 조용히 고장난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암묵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으로 목표를 세우고 타인의 칭찬으로 스스로를 측정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는 상태.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로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혼란은 방향 전환의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의 막막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질문 없이 사는 삶은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질문이 있는 삶은 지금은 혼란스럽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너무 늦은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데엔 지금 이 순간만큼 적절한 때도 없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건 지금까지의 방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목적지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나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나? 남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지금 이 삶에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이지? 이 질문들은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가슴에 품는 순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 질문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질문 앞에서는 당신만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겁니다.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다시 시작될 당신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편,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부터 멈춰야 한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내 진심을 모르고 살았을까? 왜 나는 이토록 내 마음에 무감각해졌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난 괜찮아는 어느 순간 거짓말이 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울지 마.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힘들다고 하지 마. 그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속에서는 분명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척을 하죠. 그게 반복되면 마음은 자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진심을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요? 사실 나는 이 일이 싫다.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선택했던 모든 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회피하게 됩니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며 자기 합리화로 덮죠. 하지만 그건 더 깊은 고립을 부릅니다. 마음은 속이지 못하니까요. 겉으로는 정상처럼 살아가더라도 내면에서는 점점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이 낫다며 미래를 포기한다.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들 이렇게 살잖아.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이 말들은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체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 지금 가능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더 이상 꿈조차 꿀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의 선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바꾸는 게 두렵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답을 구하게 된다. 자기 내면의 귀를 막은 사람은 결국 외부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뭐가 좋다더라.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던데. 그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은 점점 밖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인데도 스스로 조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다시 쥐기 위해 아주 불편한 질문과 마주할 용기.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요, 감정을 말로 부정해도
몸과 마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슬픈데 안 슬픈 척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은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억울한데 괜찮은 척하면 그 감정은 나중에 분노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억눌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중일 뿐이죠. 그러니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걸까? 그 질문이 내면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진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말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논리로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이성보다 감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건 마음의 미세한 신호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멈출 때 방향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바닥에 닿아야 땅을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더 이상 남 탓도 하지 않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그제야 다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질문만이라도 정직하게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어떤 감정 속에 살고 있지?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방향을 되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편,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나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결심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보겠다고. 더는 남이 정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보겠다고. 그런데도 왜 며칠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삶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결심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소모되는 자원이거든요. 진짜 변화는 나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일찍 자야지라는 다짐보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 행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덜 써도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 내 삶을 가두고 있었지? 지금의 내 일상은 나를 살게 하나? 아니면 죽게 하나? 감정은 변했지만 관계는 그대로, 결심은 했지만 일과는 그대로.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는 나를 바꾸기도 하고 나를 묶어두기도 한다. 가장 강력한 환경은 결국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변화를 말하기만 하면 비웃거나 너가 뭘 바꿔봤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의 말투와 표정, 시선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인생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불씨가 됩니다. 지금 나의 인간관계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잠시 멀어지거나 완전히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내 감정을 깎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는 끝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외면하곤 하죠. 일상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삶을 지배한다.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루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일상은 대개 그냥 해오던 대로 짜여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걸 먼저 보는가, 출근길에 어떤 음악을 듣는가, 하루 중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확보하는가. 이 모든 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매일 반복하는 것 중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뭘까? 공간이 주는 무의식적 영향도 간과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사는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공간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에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상 위에 늘 쌓여 있는 서류, 침대 옆에 벗어놓은 어제의 옷,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붙어 있는 물건들. 이 모든 건 무의식의 나태함과 피로감을 반복 주입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곳만이라도 정리해보자. 그 정리가 마음속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행동 가능한 단위로 작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거창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일은 내 천직일까? 삶의 의미란 뭘까? 그런 질문은 철학적으로는 멋질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버겁기만 합니다. 질문은 작아져야 합니다. 작고 명확할수록 행동으로 옮기기 쉬운 방향을 제시하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들이 곧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은 결국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진심을 들었으면 이제 환경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감정이 준비됐고 내면이 솔직해졌다면 이제는 외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어떤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고 어떤 루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질문도 아무리 큰 결심도 그저 며칠짜리 이벤트로 끝나고 맙니다. 4편 두려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모든 걸 바꿔야 할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관계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그래, 이젠 바꿔야 해. 그런데 이상하죠. 그 다짐 뒤에 따라오는 건 의외로 시원함이 아니라 막막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쩌지. 지금 이거라도 놓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변화를 멈춥니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확실한 선택 앞에서 겁이 나는 건 심약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 할 때 생깁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그러면 두려움은 더 강해지고 더 무겁게 우리 삶을 붙잡게 됩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뤄야 할 감정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간다는 것. 심리학자 수전 제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변화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불안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니라 불안한 채로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은 실제일까? 아니면 내 머릿속 상상일까? 우리는 종종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망할 것 같고, 이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상황이 실제로 왔을 땐 우리가 상상했던 공포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땐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변화는 원래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Comfort is the enemy of progress.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다. 우리는 편한 게 좋은 거라고 배우며 자랐지만 사실 변화는 반드시 불편해야 합니다. 지금과 다른 걸 시도하는 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불편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죠? 라는 질문이 들릴 때 우리는 자주 모든 선택이 정답이어야만 한다고 착각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뒤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학교의 시험 방식일 뿐, 인생은 언제든 돌아가고 언제든 다시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방향이 아니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나랑 안 맞는다면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정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순간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를 고민할 때 막연히 그만두면 굶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월세, 예산, 비상금, 새 직장 시장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조사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죠. 불안은 상상에서 커지고 정보는 그 상상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인가? 정확히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감정은 쉽게 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질문 하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정말 외부의 실패일까? 아니면 내 안의 자기 의심일까?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의 시선, 타인의 평가,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그 감정. 하지만 그 의심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 선택을 미루는 이유가 타당한 불안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두려움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한 줄은 이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뭘 선택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5편 후회는 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드디어 결정했다는 해방감도 잠시. 며칠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길이긴 한 걸까? 예전이 더 낫지 않았을까? 삶을 바꾸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심보다 더 힘든 건 그 결심 이후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와 싸우는 일입니다. 변화는 처음엔 항상 후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통쾌한 장면으로 상상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를 딛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참을 걷고서야 내가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있는 길.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조용한 시간들이 먼저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그 감정은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몸에 익지 않았다는 단순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변화는 원래 불편한 감정과 함께 옵니다. 그 감정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령 늘 주변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했을 때 속이 타들어가고 손끝이 떨리면서 마음속에선 이렇게 말하죠. 아, 이거 괜히 말했나?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그건 자기답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오는 당연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은 곧 내가 내 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감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통증이다. 이직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혹은 어떤 인연을 끊고 나서 사람들은 자주 내가 너무 쉽게 결정한 건 아닐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건 그 결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발에 꼭 맞는 것 같아도 며칠은 발이 쓸리고 걷는 게 불편하듯이 그 감정은 이전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지금 삶에 대한 적응의 통증입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진짜로 지나갑니다. 내가 뭔가를 잃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변화는 무언가를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동시에 무언가를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든 환경이든 혹은 나의 오래된 역할이든 놓는 순간에는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라는 유혹은 대부분 새로운 삶이 익숙해지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참 희한하죠. 겨우 결심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일상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불안을 피하려고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이 나아서가 아니라 예전은 익숙하니까 편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언제나 성장을 방해합니다. 고독은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요즘 왜 이렇게 변했냐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잠시만 그 시간을 견뎌주세요. 새로운 방향에는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공감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후회와 불안은 결정이 틀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그 질문의 대답을 마음속 깊이 들어보면 대부분은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의 흔들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편- 삶의 중심은 다시 아주 작게 시작된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뜻 보기엔 고요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마음 한가운데에서 텅 빈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방향도 정했고 두려움도 넘겼고 이제 다시 살아봐야지. 그런데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상태.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이 편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작은 루틴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바뀝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삶이 혼란스러울 때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단단하고 작은 습관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한번 쬐기, 밤마다 핸드폰 끄고 10분간 나 자신과 대화하기.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불러옵니다. 삶은 결국 아주 사소한 행동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 그 시작이 나를 살게 하나? 아니면 죽게 하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하루 종일 힘들게 느껴졌던 날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에는 대체로 스마트폰 속 뉴스, 비교,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평온했던 날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딘가 마음이 버티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이 회복됐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마음은 괜찮아졌으니까 잘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회복됐다고 해서 삶의 구조가 저절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감정은 방향이고 루틴은 엔진입니다. 방향이 아무리 정확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정과 루틴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삶을 회복한다는 건 내 손으로 하루를 다시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무기력은 대체로 하루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릴 때 찾아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SNS를 보다 보니 저녁이 되고 대충 밥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뭐 했지? 라는 자괴감이 몰려올 때, 반대로 회복은 하루에 최소 10%라도 내가 통제했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딱 1시간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아침을 보내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하루가 쌓이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몸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조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시간대에 가장 에너지가 살아나지?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다운 느낌이 드는가? 지금 내 하루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일시간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은 변화를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면 8시 반에 일어나되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산책을 하기로 해보는 겁니다.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이 결국 삶을 다시 살게 합니다. 회복에는 사람보다 패턴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에는 사람보다 패턴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의 도움보다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기억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패턴입니다. 하루 1페이지 책 읽기, 하루 1문장 일기 쓰기, 하루 한 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 단순한 루틴이 나를 버티게 하고 또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패턴을 다시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회복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지금 이 변화는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틀로 굳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편이 끝나고 나면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작게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쌓여 당신의 다음 방향이 됩니다. 7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나를 버리는 순간이다. 요즘 너 좀 달라졌더라. 그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너 혼자만 특별한 줄 아는 거 아냐? 변화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내 일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중 일부는 진심으로 응원해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심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을 들으려고, 눈치 보지 않으려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기를 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주면 기분이 올라가고 비판하거나 무관심하면 마음이 금세 작아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삶을 바꾸려면 시선보다 방향을 더 많이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방향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좋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도 언제나 나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비교는 어떻게 해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벌써 성공했고, 누군가는 사랑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완벽한 몸과 삶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일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하지만 그 비교는 자기 삶의 속도를 왜곡시키는 착시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성장의 리듬도 다릅니다. 남들이 먼저 갔다고 해서 내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피드백이 아니라 스스로 지킨 작은 선택에서 생긴다. 우리는 자주 자존감을 누가 지켜주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했을 때 생겨납니다. 타인이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한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무너질 뻔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생기는 작고 조용한 자부심.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너무 튀지 마라는 말에 자주 눌려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 평범하게. 괜히 나서지 마. 요즘 세상 무섭잖아. 넌 그런 거 안 어울려.
이 말들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행복해도 죄책감이 들고 조금만 튀어도 위축되고, 그런데요, 자신을 줄이면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삶의 크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어디까지 포기하고 있나? 지금의 선택은 내 진심에서 나왔나?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서 나왔나? 그 질문 앞에 정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좋으니 나답게 살자는 결심이 필요할 때, 자기답게 살아가기로 했을 때 찾아오는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울리던 사람들과 어긋나고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고 어딘가 어색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한 이별입니다. 기존의 연결이 끊어져야 새로운 연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러니 잠시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질문은 단 한 줄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의 기준, 시선, 판단을 내려놓고 그 질문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8편, 삶은 타협으로 유지되지만 기준으로 설계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고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만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가 가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하루를 왜 이렇게 살았는지 설명조차 못하는 날들이 반복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방향은 마음이 정하지만 구조는 기준이 만듭니다. 방향은 감정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따라 실제 삶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곧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않는다는 내 삶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있어야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작은 피로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원하는 삶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분명한 건 원하지 않는 삶에서 드러나는 내 기준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관계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나는 돈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매일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선언들이 바로 내 삶의 골격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준 없는 사람은 늘 누군가의 요청에 끌려다닌다.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번엔 네가 좀 맞춰줘. 그래도 넌 착하잖아. 이런 말에 그래 뭐 하며 끌려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삶을 지키는 건 선함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단호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할 영역은 각자 다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에 대한 자율성이 절대적인 기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조금 무너져도 괜찮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만큼은 절대 무너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남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본 삶에서, 내가 겪은 무너짐에서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 기준이 선 사람은 선택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곧 삶을 설계하는 설계도이자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이고 더 나은 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나만의 원칙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왜 힘들었는지를 복기하면 내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가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 삶이 꼭 필요로 하는 기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삶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로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선택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가지 정도만 있어도 삶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내 감정을 억지로 숨기지 않는다. 내 시간을 헛되게 하는 일에는 5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내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관계는 지체 없이 끊는다. 이런 기준 하나하나가 쌓이면 삶은 점점 내가 그리는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걸 줄이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이진 않을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여러 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삶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9편, 삶을 바꾸는 건 결심이지만 지키는 건 회복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어떤 계기, 한 문장 혹은 절박함 하나만 있어도 결심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고 반복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일은 오롯이 회복력의 영역입니다. 변화는 빠르지만 지속은 느리고 그 느림을 견뎌야 진짜 내 삶이 됩니다. 왜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도 자주 무너질까? 그 이유는 대부분 감정의 에너지 흐름을 계산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논리지만 삶은 감정입니다. 하루하루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완벽한 루틴을 지키려 하면 결국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지키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하루를 망쳤다고 해서 일주일을 포기하지 않는 힘.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파도처럼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무리 우울하고 무기력해도 그 감정은 기류처럼 지나가며 그 순간을 인식하고 가만히 두면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휘몰아칠 때 왜 이래? 하고 자책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자신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가? 그때 나는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나? 회복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휴식을 먼저 선택합니다. 감정이 뒤숭숭할 땐 혼자 있으면 더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은 그냥 그 상태를 허용하고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이런 식의 자기 감정 안내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더라도 금세 회복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따라 무너집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햇빛을 못 보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만 회복하려고 애쓰고 몸의 상태는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감정도 절반은 따라 회복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짜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몸의 리듬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리듬이 잡힌 삶은 감정의 파도를 흡수합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시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내가 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삶은 감정의 파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명상을 한다든지, 하루 일정을 한 줄로 정리한다든지, 밤에 핸드폰을 끄고 하루를 복귀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력이 강한 사람은 실패에도 유연합니다. 가장 위험한 마음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난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 하나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회복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흔들렸네. 내일은 다시 해보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채로 계속 간 사람들입니다.
삶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 삶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나를 정리해주는 습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 나를 다독여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내 안의 태도. 그게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 중입니다. 시편,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삶이 계속되듯이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고 있는가? 그 질문들은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리고 내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기 위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용히 기준으로, 태도로, 방향으로 녹아들 준비를 합니다. 인생은 정리되지 않는다. 다만 중심은 정해놓을 수 있다. 살다 보면 또 흔들릴 겁니다. 계획했던 루틴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한동안 아무 감정 없이 버텨내기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순간에 다시 질문을 꺼내면 된다는 것. 그 질문 하나면 삶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걸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방향을 반복해서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턴도 많고 어디론가 빠져드는 골목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되묻는 사람만이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삶은 흔들려도 됩니다. 다만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질문이고, 그게 당신 안의 진심입니다. 모든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은 속삭임으로 존재한다. 더 이상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한가운데서 그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으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정직한가?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아주 오래 당신의 삶을 지켜줄 기본 문장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질문은 도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질문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살아야 하지? 라고 묻기보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의지 안에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존중하는 기준, 자기를 회복하는 기술, 자기를 표현하는 말투,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고 이제 당신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남겨야 할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는가? 그 질문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때론 사라지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장 고요한 시간에 당신을 다시 일으켜줄 내면의 목소리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함께 따라온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단 3분이라도 당신이 품고 싶은 질문을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끔 꺼내어보세요.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질문은 당신을 다시 당신의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 시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분명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